시작은 늘 그러하듯 새벽의 푸른 어둠 속에서였다. 배은숙의 하루는 세상의 모든 숨결이 잠들어 있을 때 시작되었다. 축축한 걸레를 든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언제나 뜨거웠다. 그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이름만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바로 아들 윤지훈이었다. 그녀의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그것은 아마 좌판일 것이다. 하지만 그 단어는 그녀의 삶이 얼마나 특별하고 강인했는지를 담아내지 못한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 지훈은 겨우 7살이었다.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다. 당장 어린 입에 밥을 떠먹여야 했다. 그때부터 그녀의 손은 한 번도 말을 틈이 없었다. 처음에는 남의 가게 한 구석에서 채소를 다듬는 일부터 시작했다. 남들이 버린 야채 끝자락을 주워다가 집으로 가져갔고 어두운 무조각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된장국에 넣어 끓였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낡은 비닐 천막을 길바닥에 깔고 시금치 몇 단과 쪽파 몇 줌을 팔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도 그날의 감정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온몸으로 모은 돈으로 비로소 자신만의 작은 좌판을 얻었을 때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펑펑 울었다. 젊은 시절의 그녀는 늘 시장에 왁자지껄한 소음, 흙냄새, 그리고 끊임없는 흥정 속에서 살았다. 오로지 살아야 한다는, 지훈이를 남들보다 더 훌륭하게 키워야 한다는 열망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는 가난뱅이 소리를 듣기 싫어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그녀를 아는 시장 상인들은 혀를 내둘렀다. 아니, 은숙이 너는 네 밥값 한 푼도 아끼면서 어쩜 그렇게 아들 학원비는 아낌없이 퍼주니. 그들의 놀라움 속에는 그녀의 지독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어머니의 그런 헌신을 먹고 자라 어느덧 반듯한 청년이 되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대학에 진학한 뒤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했다. 그녀의 세상은 오로지 지훈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매일 아침 그녀는 시장으로 향하면서도 아들이 회사에 잘 도착했을지, 밥은 잘 먹고 있을지를 걱정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키운 아들이 어느 날 한 여자아이를 그녀의 좌판으로 데리고 왔다. 그녀는 늘 흙과 먼지로 더러워진 자신의 손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그 여자아이는 그녀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다. 어머님, 저 박서연이에요. 그녀는 지훈으로부터 서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서연이 얼마나 착하고 예쁜 아이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토록 훌륭하게 자랐는지를. 엄마는 서연이 목소리가 좋대요. 얼굴도 예쁘고 꼭 그림 같다면서. 아들의 목소리에는 서연에 대한 사랑과 자랑이 넘쳐 흘렀다. 그날 이후 서연은 예고 없이 그녀의 좌판을 찾아왔다. 그녀가 채소를 다듬는 것을 도왔고 종종 낡은 단칸방을 찾아와 벽지를 새로 발라주기도 했다. 서연의 따뜻하고 다정한 태도는 그녀의 다친 마음을 완전히 열어주었다. 은숙은 서연을 친딸처럼, 아니 그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마침내 기댈 가족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든든했다. 그렇게 둘은 결혼했고 지훈은 작은 빌레에서 서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그리 길지 않은 것 같았다. 그녀가 정성스레 만든 반찬을 들고 두 사람의 신혼집을 찾을 때마다 서연은 억지로 웃는 얼굴을 하려 애썼지만 그늘진 표정을 숨기지는 못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두 사람이 살기에는 집이 너무 비좁고 낡아 보였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싶은데 부엌이 너무 좁아요. 손님이라도 초대하고 싶은데 앉을 자리도 없고요. 지훈 씨가 너무 고생하는데 편하게 쉴 공간도 못 만들어줘서 속상해요. 지훈도 옆에서 거들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능력이 없어서 서연이에게 이런 곳에서 고생하게 해요. 그들은 돈을 모아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 했지만 요즘 집값이 너무나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다. 그들의 굽은 어깨를 볼 때마다 은숙의 가슴은 미어졌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자신과 달리 자식들은 걱정 없이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높았다. 그날 이후 지훈은 만날 때마다 집 이야기를 꺼냈고 은근히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다. 엄마, 옆집이랑 매일 밤 싸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방음도 너무 안 좋고 서연도 거들었다. 민준이 친구는 벌써 강남의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갔다는데 우리는 언제쯤 그런 곳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한숨과 푸념은 은숙의 심장을 꿰뚫는 것만 같았다. 내가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은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내 아들과 며느리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그녀는 평생 모은 통장들을 모두 꺼냈다. 흙 묻은 손으로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놀러갈 돈, 버스비까지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다. 그녀의 땀과 눈물, 그리고 그녀의 삶 자체가 녹아든 돈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그 통장들을 내밀었다. 이거,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다. 이걸로 집을 사렴. 지훈과 서연은 놀라 손사래를 쳤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이건 어머니 돈이잖아요. 저희 때문에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요. 어머니, 정말 안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는 절대로 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시끄럽다. 편하게 사는 것이 내 노후를 준비하는 길이다. 내가 가장 큰 소원은 너희가 낳은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거야. 내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고생한 게 다 너희 잘 살라고 그런 건데. 너희가 힘들어하는 걸 내가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겠니? 늘 단단했던 아들 지훈의 눈에 결국 눈물이 고였다. 서연은 그 선물을 꼭 껴안고 한참 동안 흐느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평생 효도하며 살게요. 그래, 이제 됐다. 주말마다 나를 찾아와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좋은 곳에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들의 말에 그녀는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집을 보러 다녔다. 부동산 중개인이 추천해준 10억짜리 아파트는 정말 마음에 들었다. 넓은 거실은 햇살로 가득했고 최신식 주방,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공원. 아들 지훈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그녀에게 온갖 약속을 했다.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테니 오직 어머니께 효도만 하면 된다는 말에 그들은 계약을 결정했다. 그녀의 전 재산에 가까운 10억 원이 그 집을 위해 지불되었다. 윤지훈이 한서연을 처음 집으로 데려왔을 때 배은숙은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뒹굴며 살아온 자신과 달리 서연은 곱게 자란 티가 역력했다. 뽀얀 피부에 단정한 옷차림, 차분하고 조곤조곤한 말투까지 모든 것이 그녀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은숙은 자신의 흙 묻은 손을 숨기며 혹여나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그러나 서연은 그런 은숙의 마음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활짝 웃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지훈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 순간 은숙은 눈물이 핑 돌았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대단하다는 말. 그리고 진심이 담긴 따뜻한 손길. 서연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닦아온 길을 기꺼이 존경해주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서연은 종종 시장을 찾아와 은숙의 옆자리를 지켰다. 서툰 솜씨로 물을 다듬고 대파를 묶는 모습을 보며 시장 상인들은 아이고, 은숙이 너 복도 많다. 저런 예쁜 며느리를 얻었으니 하며 부러워했다. 그녀는 그들의 부러움이 싫지 않았다. 서연의 존재는 그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서연이 은숙의 낡은 단칸방을 찾아와 곰팡이가 핀 벽지를 새로 발라주던 날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서연은 도배를 하면서도 연신 웃었다. 어머님, 이 방이 훨씬 밝아졌죠. 지훈 씨한테 어머님께서 얼마나 이 방을 아끼시는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쁘게 꾸며드리려고요.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퍽퍽한 그녀의 삶에 따뜻한 물기를 더해주었다. 은숙은 서연이 아들의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 평생을 소원했던 다정한 딸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 확신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욱 든든해졌다. 이제는 늙고 병든 몸을 의지할 곳이 생겼다는 안도감. 그리고 지훈과 서연이 서로 의지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갈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단단히 뿌리내렸다. 결혼 후 지훈과 서연은 낡은 빌라로 이사를 갔다. 신혼의 당금을 꾸는 그들의 모습은 은숙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다. 그녀는 주말마다 그들의 집을 찾아가 정성스레 만든 반찬을 갖다 주었다. 서연은 매번 달려나와 그녀를 방였다. 어머님, 여기까지 힘들게 오셨어요. 몸도 안 좋으신데 그냥 전화 한 통 주시면 저희가 갈게요. 그 말에 은숙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아니다. 엄마가 만든 음식 먹는 걸 보는 게 내 기쁨이다. 너희가 맛있게 먹으면 그걸로 됐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자식들이 잘 살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그녀가 평생을 바쳐온 유일한 목표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서연의 표정에서 그늘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신혼이라 힘들겠거니, 일이 많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그 그늘은 점점 더 짙어졌다. 어느 날이었다. 서연이 차를 마시다가 무심코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님,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대요. 뉴스만 보면 한숨만 나와요. 지훈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엄마, 저희도 돈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 싶은데. 이래서는 평생 이 좁은 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은 은숙의 귀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혔다. 좁은 집, 부족한 삶. 그 단어들이 그녀를 향한 원망처럼 들렸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불행한 한숨과 은근한 투정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평생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온 그녀는 자식들만은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다. 그녀의 작은 좌판에서 벌어들인 돈으로는 그들의 꿈에 미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는 불안해졌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도와줄 수 없다면 그들은 나를 원망할까?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될까? 두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서연의 휴대폰이 놓인 테이블 위를 무심코 보게 되었다. 잠금 화면에는 지훈과 서연이 해외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다.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의 모습,
그 뒤로는 에펠탑이 보였다. 은숙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은 평생 국내 여행조차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녀는 그 생각을 애써 떨쳐냈다. 젊은 사람들이니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지훈이 전화로 엄마, 옆집 부부랑 매일 밤 싸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방음도 너무 안 좋고 라고 말할 때 서연이 어머님, 민지 친구는 벌써 강남의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갔다는데 우리는 언제쯤 그런 곳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요? 하고 투덜거릴 때마다 그녀는 그들의 불행이 오직 자신 때문인 것만 같아 괴로웠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가진 전부를 내어주고서라도 자식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그것만이 그녀가 살아온 이유이자 앞으로 살아갈 이유였다. 그녀는 새벽 시장을 나서는 대신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고무줄에 칭칭 감긴 여러 개의 통장들이 들어있었다. 수십 년 동안 땀과 눈물로 모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그녀는 통장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마치 자신의 젊은 시절이 그 통장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통장들을 손에 들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그 통장들을 내밀었다. 이거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다. 이걸로 집을 사렴.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지훈과 서연은 놀라 손사래를 쳤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이건 어머니 돈이잖아요. 저희 때문에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요. 그들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그러나 은숙은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다. 시끄럽다. 편하게 사는 것이 내 노후를 준비하는 길이다. 내가 가장 큰 소원은 너희가 낳은 손주들이 이 넓은 집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거야. 내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고생한 게 다 너희 잘 살라고 그런 건데. 너희가 힘들어하는 걸 내가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겠니? 늘 단단했던 아들 지훈의 눈에 결국 눈물이 고였다. 서연은 그 선물을 꼭 껴안고 한참 동안 흐느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평생 효도하며 살게요. 그들의 맹세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안도감을 주었다. 이제 됐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새로운 아파트를 보러 가는 날, 배은숙은 설렘과 함께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낡고 비좁은 단칸방을 벗어나 햇살 가득한 넓은 집에 살게 될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은숙은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부동산 중개인이 추천해준 10억 원짜리 아파트는 그들의 기대 이상이었다. 거실 창밖으로는 푸른 공원이 한눈에 들어왔고 최신식으로 꾸며진 주방과 넓은 방들은 그들의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듯했다. 지훈과 서연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엄마, 여기 정말 우리 집 맞아요. 꿈만 같아요. 서연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은숙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약속했다. 엄마,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테니 오직 저희에게 효도만 받으세요. 주말마다 모시고 와서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그들의 달콤한 약속은 은숙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계약을 결정하고 모든 서류를 작성하는 마지막 순간이었다. 은숙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평생을 시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그녀의 직감이었다. 서연이 비록 착한 아이일지라도
돈 문제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그녀의 오랜 경험이 속삭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부동산 중개인에게 말했다. 사장님, 혹시 부동산 등기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그녀의 말에 지훈과 서연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 공동 명의로 하면 되잖아요. 저희를 못 믿으세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은숙은 그들을 안심시키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엄마가 어떻게 너희를 못 믿겠니? 이건 엄마의 마지막 재산인데. 만에 하나 혹시라도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그러는 거야. 우선 엄마 이름으로 해놓고 나중에 너희 이름으로 돌리면 더 깔끔하고 세금도 아낄 수 있다지 않니? 지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괜히 속이 좁았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엄마 말씀대로 하세요. 저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아파트 등기는 온전히 은숙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그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물론 그녀는 그 안도감이 훗날 자신의 목숨을 구원해줄 구명줄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곧 누리게 될 밝은 미래만을 간절히 기대했다. 아파트 계약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그날 밤 평소와 달리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살게 될 화려한 아파트를 머릿속으로 그리느라 마음이 들떴기 때문이었다. 주말마다 그들이 찾아와 애교를 부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보여줄 모습을 상상했다. 이사하는 날은 은숙의 삶에서 가장 바쁘고 행복한 날 중 하나였다. 이른 아침부터 아들의 낡은 빌라에 마치 자기 집처럼 찾아가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함께 짐을 나르고 정리를 도왔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들의 여정을 보며 그녀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다. 모든 짐이 새 아파트로 옮겨진 후 그들은 텅 빈 거실에 앉아 중국집 음식을 시켜 먹었다.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어수선했지만 세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다. 서연은 은숙의 밥그릇에 단무지를 올려주며 말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둘이서 했으면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지훈은 은숙의 어깨를 주무르며 거들었다. 엄마, 이제 저희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저희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은숙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됐다. 이 정도 고생이 뭐가 힘들다고. 너희 둘이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엄마에게는 가장 큰 효도다. 식사를 마친 후 은숙은 집을 나섰다. 아들 지훈은 현관문까지 따라 나와 배웅했다. 엄마, 조심히 가세요. 내일 꼭 전화 드릴게요. 주말에는 저희가 엄마 집으로 갈게요. 맛있는 거 잔뜩 준비해 놓을 테니 그냥 기다리기만 하세요. 그들의 화려한 약속을 뒤로 하고 은숙의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다. 낡은 단칸방으로 돌아와 익숙한 침대에 몸을 누였지만 전혀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는 넓고 화려한 아파트를 향해 있었다. 그러나 그날의 약속은 그들이 한 마지막 약속이 되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아들의 전화를 기다렸다. 그러나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도록 휴대폰은 침묵했다. 새 집 정리하느라 바쁘겠지. 그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주말이 왔다.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들러 아들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LA 갈비를 재고 잡채를 만들었다. 금요일 저녁에 오겠다는 말에 현관문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초인종이 울리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 밤늦게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서연에게서 짧은 문자 한 통이 왔다. 어머님, 죄송해요. 집들이 하려던 친구들이 갑자기 몰려와서요. 이번 주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은숙은 괜찮다는 답장을 보내고 홀로 차려놓은 밥을 먹었다. 젊은 사람들은 친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이해해야지.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다음 주 주말에도 그들은 오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예 연락조차 없었다. 은숙은 먼저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한참의 신호음 끝에 그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통화하자. 그리고는 뚝 끊어졌다. 그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그마저도 아들 지훈은 그녀의 전화를 점점 받지 않았다. 그들이 보내오는 답장은 회의 중, 운전 중 같은 핑계뿐이었다. 괜찮으니 연락 좀 해라고 걱정하는 문자를 보내도 그들은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뒤에야 내 별일 없어요 라는 짤막한 답장을 보내왔다. 아파트로 이사한 지 석 달쯤 지났을까. 그때부터 그녀의 전화와 문자들은 완전히 무시되기 시작했다. 답장이 오지 않았고 문자는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답하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세상에서 완전히 단절된 것만 같았다. 처음에는 걱정이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큰 사고라도 난 걸까?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온갖 상상을 다 했다. 회사로 찾아가 볼까? 아니면 예전 살던 빌라로 가볼까? 그러나 동시에 두려웠다. 그들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까봐. 시간이 흐르자 걱정은 서운함으로 바뀌었고 그 서운함은 깊은 상처가 되어갔다. 그녀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새 집에 적응하느라 바쁘겠지. 신혼이니 둘만의 시간이 필요할 거야. 성공해서 한꺼번에 효도하려는 걸 거야.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채 계절은 무심히 흘렀다.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소식이 끊긴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그녀에게는 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채 보낸 그 시간들이 20해보다 더 길고 혹독하게 느껴졌다. 그동안 그녀는 2번의 생일, 2번의 어버이날, 그리고 4번의 명절을 홀로 보내야 했다. 첫 번째 생일날, 그녀는 미역국을 끓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온갖 정성을 다해 미역국을 끓여놓고 휴대폰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지만 그건 무의미한 광고 전화일 뿐이었다. 한밤중이 지나서도 아들에게서 연락 한 통 오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직접 끓인 미역국 한 숟갈조차 뜨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야 했다. 어버이날에는 시장 입구에 진열된 카네이션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다른 상인들이 자식들에게 선물 받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환하게 웃을 때 그녀의 가슴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그 어떤 선물이나 용돈도 바라지 않았다. 엄마 고마워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했을 텐데 이제는 그녀가 그들의 어머니가 아닌 것만 같았다. 명절은 더욱 비참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가족과 모여 웃고 떠드는 명절 아침. 그녀는 텅 빈 단칸방에 홀로 앉아 시끄러운 TV, 명절 특선 프로그램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지만 그녀는 마치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 듯 외로웠다.
이것은 그녀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주며 꿈꾸었던 미래가 아니었다. 주말마다 북적거리고 명절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찰 따뜻한 집을 꿈꾸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걱정으로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녀가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전날 밤 정성스레 담근 쪽파김치를 김치통에 담았다. 혹시라도 그들을 만나게 되면 연락하지 않았다고 탓하는 대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먼저 김치를 내밀고 싶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향했다. 2년 만에 다시 찾은 아파트 단지는 낯설고 위압적인 기운을 풍겼다. 현관문 앞에 선 그녀는 이사하던 날 아들이 알려주었던 비밀번호를 눌렀다. 그러나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비밀번호 오류라는 안내뿐이었다. 내가 잘못 눌렀나? 그녀는 천천히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눌렀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몇 번을 다시 시도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비밀번호가 바뀐 것이다. 자신의 돈으로 산 집, 명의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집의 문이 그녀의 손으로 잠겨 있었고 그녀는 그 문턱조차 넘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녀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유일한 통로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 그녀는 허물어지는 현관문 앞에 선 채 멍하니 아려오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젊은 여자가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은숙은 황급히 몸을 일으켜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번호를 눌렀다. 지난 2년간 수십 번, 수백 번을 걸었지만 받지 않았던 전화. 이번에도 받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기적처럼 한참의 긴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1년 넘게 듣지 못했던 아들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반가움 대신 짜증과 귀찮음이 잔뜩 묻어 있었다. 지훈아, 엄마다, 알아. 무슨 일인데?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지만 용기를 내어 물었다. 네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거니 엄마가 누르니까 문이 안 열리네. 아들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한동안 침묵했다. 이내 돌아온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엄마가 여긴 왜 왔어? 연락하고 와야지. 엄마가 네 엄마인데. 연락이 안 돼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해서 왔다. 김치도 담아왔는데.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소리는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엄마, 제발,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어요. 이렇게 불쑥 찾아오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보안 때문에 바꾼 거예요. 앞으로 올 때는 미리 연락하고 와요. 알았어요. 아들은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뚝 끊었다. 뚜. 끊어진 전화음이 그녀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울렸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었다. 그저 자신의 편안한 삶을 방해하는 귀찮고 불필요한 존재로만 여겼다. 그녀는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다. 손에 들린 김치통은 마치 쇳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그녀의 머릿속에는 문득 며느리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토록 해맑고 사랑스러웠던 아이가 어떻게 저토록 변했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시장의 젊은 상인에게 배운 소셜미디어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리고 서연의 이름을 검색했다. 어렵지 않게 그녀의 계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지난 2년간의 모든 의문들을 한꺼번에 풀어주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다. 서연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화려한 일상 사진들로 가득했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을 배경으로,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찍은 해외여행 사진들이 연달아 올라와 있었다. 자신이 시장 좌판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 그들은 그녀의 돈으로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 속 서연은 늘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값비싼 옷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하고 있었다. 지훈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와인과 음식을 즐기는 사진들도 많았다. 골프장에서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그 사진들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해시태그들이 달려 있었다. 나 행복한 우리 걸 커플 아이폰, 나를 여행 중독, 가 인생샷. 그들의 행복한 일상에는 그녀의 삶은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화려한 삶은 바로 그녀의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주었는데 그들은 그 행복을 오직 그들만의 것으로 만들고는 그녀를 철저히 외면하고 지워버렸다. 그녀는 밤새도록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서연의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보았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것은 그녀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바랐던 모습이 아니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그들에게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끈과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서연의 소셜미디어를 본 그날 밤 이후 그녀는 며칠 동안 몸져 누웠다. 지독한 몸살인지 아니면 마음의 병이 몸으로 드러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뼈마디가 쑤셨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열은 끓어오르고 식욕은 물론 차가운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힘들었다. 비좁은 방에 홀로 누워있자니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 넓은 세상에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외로워야 하는가?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자식들에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신음하며 몸을 뒤척이던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나 아프다는 한마디에 아들이 놀라 달려오지는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화는 한참 동안 신호음만 울리다 끊겼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3번 더 전화를 걸었다. 4번째 통화에서 벨소리가 갑자기 뚝 끊기더니 수신거절 알림음이 들려왔다. 잠시 후 휴대폰에 짧은 문자 한 통이 떴다. 회의 중 딱 3글자였다. 그 차갑고 낯선 3글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아들은 그녀의 목소리조차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의 상태가 어떤지, 왜 전화를 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저 중요한 회의를 방해받았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을 뿐일 것이다. 그녀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래, 내가 바보였지. 내가 뭘 바란 것인가. 그녀는 휴대폰을 머리맡 협탁에 던져놓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대로 눈을 감고 있으면 이 지독한 고통과 외로움이 끝날까. 그런 극단적인 생각마저 스쳐 지나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어르신, 계세요. 옆집 총각인데요. 옆집에는 홀로 자취하는 젊은 총각이 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를 나누는 정도의 사이였다. 그녀는 겨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누구요? 옆집인데요.
며칠 동안 안 보이셔서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요.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현관문까지 기어갔다. 문을 열자 젊은 총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더니 화들짝 놀랐다. 어르신, 얼굴이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젊은 총각은 급히 그녀의 몸을 부축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말을 들은 그는 깜짝 놀랐다. 세상에, 온몸이 불덩이 같으시네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자식들은 뭐 하고요? 자식이라는 말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사정을 짐작했는지 젊은 총각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잠시 나갔다 오더니 해열제와 물수건 그리고 하얀 죽을 담은 봉지를 들고 돌아왔다. 일단 약부터 드세요. 죽은 제가 끓여 드릴게요. 그녀의 비좁은 부엌에서 냄비를 찾아낸 총각은 능숙하게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그녀의 앞에 놓아주었다. 식욕은 없었지만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조금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그녀는 겨우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남이 아들과 며느리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죽을 절반쯤 먹었을 때 총각은 물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며 말했다. 어르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요즘 자식들 다 그래요. 자기들 살기 바빠서 부모님 생각은 못하죠. 그는 자신의 부모님도 시골에 계신다며 1년에 한두 번 겨우 찾아뵙는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그의 위로는 오히려 그녀의 눈물을 쏟게 만들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인데. 전 재산을 털어 집을 사주었는데 2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녀는 거의 죽을 뻔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동안의 서러움을 두서없이 쏟아냈다. 젊은 총각은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는 그녀가 약까지 챙겨 먹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자리를 떠났다. 푹 주무세요. 어머님, 저녁에 다시 들를게요.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하시고요. 그가 떠난 후 방은 다시 정적이 감돌았다. 그러나 왠지 모를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었다. 약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오랜만에 느껴본 사람의 온기 때문이었을까?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시장 좌판에 앉아 있었다. 젊고 활기 넘치는 모습이었다. 손님들과 흥정을 하고 야채를 팔고 흙 묻은 손으로 돈을 세고 있었다. 힘들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과 생기가 가득했다. 그때의 그녀는 삶의 주인이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그러나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옆집 총각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요즘 자식들 다 그래요. 새로운 집에 대한 모든 것이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 찼던 그날 이후 배은숙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해갔다. 이사하던 날에 떠들썩한 웃음소리와 따뜻한 약속들은 이제 아득한 꿈결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삶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하고 고독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매일 새벽 시장으로 나가 야채를 팔고 저녁에는 텅 빈 단칸방으로 돌아오는 반복된 삶. 그러나 이제 그 삶에는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리는 작은 희망조차 없었다. 처음에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컹거렸다. 혹시 지훈인가 기대의 찬마음으로 휴대폰을 들었지만 화면에 뜨는 이름은 늘 낯선 번호이거나 광고 전화였다. 점차 그 기대는 희미해져 갔다. 그녀는 더 이상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잠들지 않았다. 밤이 되면 켜켜이 쌓인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듯 잠들었다. 아들이 집을 옮긴 지 3달쯤 되었을 때 은숙은 마침내 그들의 연락처를 삭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니, 삭제해야만 했다. 휴대폰 주소록에 남아있는 지훈과 서연의 이름은 그녀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전화 한 통 없는 무심한 하루하루가 쌓일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배신감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들의 연락처를 보고 있자니 그녀의 마음은 늘 지옥 같았다.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는 두 사람의 이름을 주소록에서 지워버렸다. 그 후로 그녀는 마치 모든 기억을 지워버린 것처럼 행동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녀의 삶에 존재했던 적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녀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다. 불면증과 식욕부진은 그녀를 괴롭혔고 시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종종 허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주변 상인들은 그녀의 안색이 나빠진 것을 알아채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은수가,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말이 아니네. 그녀는 그저 힘없이 웃으며 나이가 드니 기력이 없어서 그래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아들의 생일날, 결혼기념일, 그리고 명절마다 그녀는 혼자였다. 예전에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기대도 남지 않았다. 지훈과 서연은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들은 그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그녀의 재산을 탐내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했을 뿐이다. 그것이 더 잔인했다. 그들의 무관심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젊은 아들을 데리고 지나가는 한 부부를 보았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제잘거렸고 아빠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 평범하고 행복한 모습에 은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바랐던 가족의 모습이었다. 지훈과 서연이 낳은 손주를 안고 함께 공원을 거니는 상상.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저 꿈에 불과했다. 그날 밤 은숙은 오랜만에 휴대폰을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연의 이름을 다시 검색했다. 그녀가 이름을 지운 것은 단지 주소록이었을 뿐. 소셜미디어 속 그녀의 계정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녀는 서연의 계정을 조심스럽게 클릭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서연의 계정에는 매일매일 새로운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화려한 해외여행 사진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데이트 사진들, 명품 가방을 들고 활짝 웃는 서연의 모습들. 그녀는 그 모든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지훈이 서연이가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그녀의 심장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갔다. 그녀의 피와 땀으로 마련된 집에서 그들은 그녀를 완전히 잊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지훈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가 한참 동안 신호음만 울리다 연결되자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엄마야, 너희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니? 왜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없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는 뚝 끊겼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다는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그녀의 전 재산도.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비참한 현실뿐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고 엉엉 울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배은숙은 며칠 동안 몸져 누웠다. 뼈마디가 쑤시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열이 펄펄 끓어올라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녀의 몸은 마치 불덩이 같았다. 식은땀을 흘리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지 2년 만에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슬픔과 절망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켰다. 이 넓은 세상에 왜 나 혼자만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가?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지훈아, 엄마, 너무 아프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어쩌면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의 마지막 이성을 마비시켰다. 혹시라도 아프다는 한마디에 아들이 달려와 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전화는 한참 동안 신호음만 울리다 끊겼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3번, 4번. 그러나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신호음뿐이었다. 4번째 통화에서 벨소리가 뚝 끊기더니 화면에 짧은 문자 한 통이 떴다. 회의 중. 딱 3글자. 그 차가운 글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났다. 아들은 그녀의 목소리조차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의 상태가 어떤지, 왜 전화를 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중요한 회의를 방해받았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을 뿐일 것이다. 그녀는 헛웃음을 지으며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그대로 눈을 감고 있으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까? 그런 극단적인 생각마저 스쳐 지나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어르신, 계세요. 옆집 총각인데요. 옆집에는 홀로 자취하는 젊은 총각이 살고 있었다. 이사 오고 몇 번 마주치며 가볍게 목례를 나눈 사이였다. 누구요?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대답했다. 옆집 총각인데요. 며칠 동안 안 보이셔서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요.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현관문까지 기어갔다. 문을 열자 젊은 총각 최민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더니 화들짝 놀랐다. 어르신, 얼굴이 왜 이러세요? 혹시 아프세요? 그녀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민주는 급히 그녀의 몸을 부축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이마의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세상에, 온몸이 불덩이 같으시네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자식들은 뭐 하고요? 자식이라는 말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다. 민주는 그녀의 사정을 짐작했는지 더 이상 묻지 않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잠시 나갔다 오더니 해열제와 물수건, 그리고 하얀 죽을 담은 봉지를 들고 돌아왔다.
일단 약부터 드세요. 죽은 제가 끓여 드릴게요. 그녀의 비좁은 부엌에서 냄비를 찾아낸 민주는 능숙하게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한참 후 따뜻한 죽 한 그릇이 그녀의 앞에 놓였다. 식욕은 없었지만 민준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그녀는 겨우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남이 아들과 며느리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죽을 절반쯤 먹었을 때 민주는 물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며 말했다. 어르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요즘 자식들 다 그래요. 자기들 살기 바빠서 부모님 생각은 못하죠. 저희 부모님도 시골에 계시는데 저도 1년에 한두 번 겨우 찾아뵈어요. 그의 위로는 오히려 그녀의 눈물을 쏟게 만들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인데 전 재산을 털어 집을 사주었는데 2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녀는 거의 죽을 뻔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동안의 서러움을 두서없이 쏟아냈다. 민주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는 그녀가 약까지 챙겨 먹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자리를 떠났다. 푹 주무세요. 어머님, 제가 저녁에 다시 들를게요.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하시고요. 그가 떠난 후 방은 다시 정적이 감돌았다. 그러나 왠지 모를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었다. 약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오랜만에 느껴본 사람의 온기 때문이었을까?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시장 좌판에 앉아 있었다. 젊고 활기 넘치는 모습이었다. 손님들과 흥정을 하고 야채를 팔고 흙 묻은 손으로 돈을 세고 있었다. 힘들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과 생기가 가득했다. 그때의 그녀는 삶의 주인이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옆집 총각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요즘 자식들 다 그래요.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그래, 내가 바보였구나.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언젠가 아들과 며느리가 달라질 것이라는, 자신에게 효도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귀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저 그들의 풍요로운 삶과 성공을 위한 발판에 불과했다. 이제 그 용도가 다한 낡고 거추장스러운 계단일 뿐이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지난 2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슬픔, 고통, 배신감은 갑자기 다른 감정으로 변했다. 그것은 차갑고 단단한 분노였다. 자신의 인생과 피, 땀, 그리고 삶을 저런 비열한 존재들에게 더 이상 헌신할 수 없다는 강한 결의였다. 그녀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힘이 솟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낡은 자개장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2년 전 아파트 등기 서류 사본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소유자 배은숙. 그래, 그 집은 내 것이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온전히 내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는 초라한 손님이 아니었다. 나는 그 집의 당당한 소유자였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인생을 저당 잡히지 않으리라. 내 것을 되찾고
나의 삶을 살아가리라. 2년의 눈물과 기다림은 끝났다. 이제는 배은숙의 방역이 시작될 차례였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결연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당연한 권리 행사에 불과했다. 굳건한 결심이 서자 그녀를 괴롭히던 지병의 통증이 마법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쑤시는 몸을 일으켜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생각에 잠겼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며 지난 2년의 슬픔과 배신감을 곱씹는 대신 차분하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고 약해 빠진 배은숙이 아니었다.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어 다른 상인들에게 자신의 몫을 챙기고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던 예전의 배은숙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쌀을 씻어 죽을 끓였다. 옆집 총각이 끓여준 죽이 남아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죽을 먹고 싶었다. 이상하게도 식욕이 돋아났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을 열었다. 퀴퀴한 나프탈렌 냄새가 나는 낡은 이불더미 속에서 그녀는 비단천으로 곱게 쌓인 봉투를 꺼냈다. 그것은 2년 전 아파트 등기 서류 사본이었다. 그 서류에는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소유자 배은숙, 그 세 글자가 그녀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무기였다. 그녀의 마지막 보루였다. 평생의 땀과 눈물로 마련한 이 집을 그 파렴치한 자식들에게서 되찾아올 유일한 증거였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다. 이 일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 믿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여러 얼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뇌리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바로 강태호 사장이었다. 시장에서 수십 년째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였다. 시장 사람들은 그가 거친 성격이긴 하지만 의리가 강하고 부당한 일을 참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와도 오랜 세월을 알고 지내며 서로 안부를 묻는 절친한 사이였다. 그녀는 외출 준비를 하고 태호의 사무실로 향했다. 낡은 컨테이너를 개조한 그의 사무실에는 땀 냄새와 낡은 서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커다란 책상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던 태호는 그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아니, 은수가 이게 얼마만이야? 요새 어떻게 지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어디 아픈 거야? 그의 걱정 어린 물음에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나이 드니 기력이 좀 없어서 그래. 태호는 종이컵에 커피를 타주며 그녀를 자리에 앉혔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음을 다잡고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아들 지훈에게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주었던 이야기. 평생 효도하겠다는 그들의 달콤한 약속. 2년 동안 그녀를 외면하고 연락 한 통 없이 호화롭게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등기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해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까지. 그녀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태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듣고 있던 그는 이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분노로 가득 찼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태호는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이런 금수만도 못한 놈들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제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키운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무실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거친 욕설을 쏟아냈다. 시장 사람들은 은숙이 그 아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고 있었기에 태호의 분노는 더욱 컸다. 자신의 일처럼 격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은숙은 눈물을 흘렸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았다. 한참을 씩씩거리던 태호는 다시 그녀의 앞에 앉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거야? 은수가 변호사라도 사서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조용히 내 것을 되찾고 싶어. 그리고는 그녀의 계획을 그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태호야, 네가 나 좀 도와줘. 내 단칸방에 있는 짐들이랑 아들 부부 짐을 그 아파트에서 다 빼내줘. 태호는 그녀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는 한동안 그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활짝 웃었다. 하하,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지들 엄마 등 돌리고 뻔뻔하게 그 집에서 꿀잠 잤을 텐데. 어디 두고 보자고. 아주 혼을 내줘야 해. 그는 흔쾌히 제안을 수락했다. 걱정하지 마. 은수가 내가 책임지고 완벽하게 처리할게. 언제쯤 가면 돼. 그녀는 가슴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남은 것은 작전을 실행할 날짜를 정하는 일뿐이었다. 작전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지훈과 서연이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시기를 알아내야 했다. 그들의 일상은 오직 서연의 소셜미디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배은숙은 다시 서연의 소셜미디어에 접속했다. 여전히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일상들로 가득했다. 그런데 며칠 전 올라온 게시물 중 유독 그녀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서연이 올린 비행기 티켓 2장의 사진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드디어 떠난다. 남편이랑 한 주간 파리에서 힐링 여행. 해시태그는 아런 결혼기념일. 여행 스타그램 하차함런 파리, 하츠 럭셔리. 사진 속 티켓에는 출발일과 돌아오는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다음 주 월요일 출발, 다음 주 월요일 귀국, 딱 일주일하고 하루를 비우는 일정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이 돕는 것 같았다. 작전 실행일은 그들이 떠나는 날, 바로 다음 날인 화요일 아침 8시로 정했다. 은숙은 곧바로 강태호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날짜를 알렸다. 그는 알았어. 은숙아, 그날 아침 일찍 팀 꾸려서 준비하고 있을게. 라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24시간 출장 열쇠공의 연락처도 알아내어 저장해 두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약속일까지 남은 며칠 동안 그녀는 차분하게 자신의 단칸방 짐을 정리했다. 낡았지만 그녀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으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다. 이 작은 방에서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던 날들, 기쁨과 슬픔이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가 느낀 유일한 고통은 자신의 사랑과 헌신이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는 지금의 현실이었다. 작전 전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불안하거나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내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자신을 배신한 이들에게 한 방 먹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웠다. 더 이상 그녀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계획하는 차가운 투사였다. 다음 날 아침, 정해진 시간에 강태호 사장과 그의 팀이 은숙의 단칸방으로 찾아왔다. 덩치가 큰 건장한 남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따뜻했다. 태호는
은숙의 짐들을 조심스럽게 채 싣고는 말했다. 은숙아, 걱정하지 마.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넌 그냥 가만히만 있어.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호의 채 올라 그들의 아파트로 향했다. 2년 만에 다시 찾은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낯설고 위압적이었다. 태호는 현관문 앞에서 24시간 열쇠공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땀을 뻘뻘 흘리는 열쇠공이 도착했다. 그는 전문가답게 능숙한 손놀림으로 문을 열었다. 다 됐습니다. 사모님, 은숙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2년 전, 세 사람이 함께 짜장면을 먹으며 웃었던 그 거실은 너무나도 변해 있었다. 값비싼 가구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서연의 소셜미디어에서 보았던 명품 가방들과 장식품들이 놓여 있었다. 집안 공기는 낯설고 차가웠다. 마치 이 집이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태호의 팀은 재빨리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 지훈과 서연의 물건들은 망설임 없이 커다란 상자에 담겼다. 그들의 침대, 책상, 소파, 그 모든 것을 상자에 담아 트럭에 실었다. 은숙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분노에 차서 물건을 부수거나 험한 말을 내뱉을 줄 알았던 그녀는 오히려 너무나도 차분했다. 그들의 물건들을 바라보니 분노보다는 측은함이 느껴졌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짐을 모두 옮긴 후 태호는 은숙의 낡은 가구들을 하나씩 집 안으로 들여놓았다. 낡고 오래된 옷장, 자개장, 그리고 그녀가 쓰던 작은 침대. 그 물건들이 들어오자 차갑던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태호는 열쇠공에게 문단속을 부탁했다. 열쇠공 아저씨, 이 집 비밀번호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열쇠도 맞춰주시고요. 은숙은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8257, 그녀의 생일이었다. 그리고 열쇠를 돌려 문을 잠갔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 되었다. 태호와 그의 팀은 그녀의 짐 정리까지 도와준 후 따뜻한 위로의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푹 쉬어, 은숙아.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거야.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은숙은 오래된 자개장 위에 놓인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는 주름 가득한 늙은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지난 2년이 사실은 자신을 되찾기 위한 시간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운 감정이 피어올랐다. 이제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릴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 이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들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떠오를까? 그녀는 조용히 그들을 기다렸다. 일주일 후 윤지훈과 한서연은 파리 여행의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섰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들려오는 것은 낯선 기계음이었다. 비밀번호 오류. 두 사람은 당황하며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제야 지훈은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어머니 배은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휴대폰이 꺼져 있다는 음성 메시지가 들려왔다.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열쇠공을 불러야 하나?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문이 스르륵 열렸다.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은숙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2년 전 그들이 떠나올 때보다 훨씬 수척하고 늙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가웠다. 어머니, 여기 왜?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도 놀라 굳은 채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텅 비어있는 거실과 그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는 낡은 자개장, 그리고 어머니의 낡은 침대였다. 그들의 물건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그들은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이 모든 것이 은숙이 계획한 일이라는 것을. 들어오렴. 은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텅 빈 거실로 들어섰다. 낯선 공기와 그들의 흔적이 사라진 공간은 그들에게 위압감을 주었다. 은숙은 그들을 소파에 앉히고 자신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지독한 침묵이었다. 지우는 불안함에 어찌할 바를 몰라 시선을 피했고, 서연은 굳은 얼굴로 바닥만을 응시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은숙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더 소름 끼쳤다. 너희, 내가 2년 동안 전화 한 통 없어도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궁금해하지 않았구나. 그녀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들고 변명하려 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은숙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말하지 마.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아. 내가 죽을 뻔했어. 고열에 시달리며 나 혼자 밤새 앓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단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지. 심지어 아프다는 내 전화는 받지도 않았어. 은숙의 눈에서 서서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뜨거운 눈물이었다. 나는 너희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평생 모은 돈을 다 주었다.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너희는 내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내 헌신을 발판 삼아 너희만의 세상을 만들었구나. 서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은숙은 그녀의 말을 뚝 잘랐다. 바빠 파리까지 가서 여행 다닐 시간은 있고, 내 어머니 얼굴 보러 올 시간은 없었니? 내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았다. 내가 시장 좌판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있을 때 너희는 내 돈으로 세상 구경 다니며 화려하게 살고 있었더구나.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은숙은 천천히 일어났다. 이 집은 내 것이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온전히 내 소유다. 너희는 여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당장 나가.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지우는 그제야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은숙은 그의 눈물을 보며 오히려 더 차가워졌다. 너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다. 그저 이 집을 잃을까 두려워 흘리는 가식적인 눈물일 뿐이다. 이제 됐다. 너희는 나를 영원히 잃었지만 이 집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이제 와서 너희가 이 집에 집착하는 이유를 알았다. 너희는 이 집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집이 상징하는 풍요로운 삶을 사랑했던 거구나. 지우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옆에 서 있었다. 그들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은숙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지훈과 서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잃은 것이 단순한 집 한 채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 그들을 사랑했던 어머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
두 사람이 집을 나서자 그들은 집이 더 이상 예전처럼 빛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그 집은 그들의 욕심과 탐욕의 흔적들로 가득 차 보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은숙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은숙도 그들을 찾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다. 지훈과 서연은 은숙에게서 받은 돈으로 마련한 아파트에서 살며 그녀가 선물했던 풍요로운 삶을 계속해서 누렸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따뜻한 온기가 없었다. 반면 은숙은 잃어버린 자식의 빈자리를 채우며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말벗이 되어주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지만 그녀는 그 미련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삶은 비록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로부터 버림받았지만 그녀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녀는 진정으로 행복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저 한 노파의 비극적인 삶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에 비로소 자신을 되찾은 한 여인의 위대한 여정으로 기억될 것이다.